이번 시간에는 1장 4절 산포의 척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값을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중앙값은 자료의 가운데 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홀수계가 되면 가운데 값이 하나니까 그냥 그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료가 짝수계면 가운데 값이 두 개니까 그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 그것을 중앙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요. 그런데 평균값은 그대로 자료를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중앙값이라는 것은 가운데 값이라는 것이 중심 위치를 의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료를 계산하기 전에 순서대로 정렬을 먼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작은 수부터 최소값부터 제일 큰 수, 최대값까지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가운데 값을 결정을 했지요. 거기에만 주의를 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홀수계는 순서대로 정렬해 놓고 가운데 있는 하나의 값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짝수계면 가운데 두 개의 값이 생기니까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 때문에 중앙값이라는 것은 원래 자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이 자료의 중심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지요. 얼만큼 흩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흩어짐을 표현하는 측도라는 뜻으로 변이측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평균값과 중앙값은 중심 경향측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이측도, 흩어짐을 표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변이측도에는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어쨌든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흩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흩어짐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산, 표준 편차 말고 말 그대로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나 그 범위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흩어짐을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흩어짐을 표현하는 것 중에 표본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본 범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료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렇게 늘어놓고 그 차이가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것을 표본 범위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4, 6, 7, 9, 10, 12, 500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표본의 크기는 자료의 개수가 7개니까 7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갖다 놓고 표본 범위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500이지요. 가장 작은 값은 4네요. 그렇다면 그 차이 500에서 4를 빼주면 496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범위는 496입니다. 자, 그런데 표본 범위가 496이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가 4에서부터 500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4, 6, 7, 9, 10, 12. 이 6개의 자료는 4부터 12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500이라는 수는 앞에 있는 6개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표본 범위가 496이야. 그런데 표본의 크기, 자료의 개수는 7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자료가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 이 자료 사이의 거리가 대략 한 80 정도씩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자료를 못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자료의 크기가 7이고 표본 범위는 496이다. 이 정보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80 정도씩 떨어져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를 직접 보면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4부터 12까지는 한 2씩 떨어져 있는데 나머지 1개의 자료 500이 나머지 6개의 자료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488 정도나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다른 자료에 비교해서 아주 동떨어져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상점이다, 아웃라이어, 이상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500이라는 수는 이 자료에서 이상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본 범위는 말 그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다. 이렇게만 정보를 주는 거지 그 분포가 어느 정도 촘촘하다라는 정보는 정확하게 줄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흩어짐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의 중심 위치를 구했죠. 그 평균으로부터 다른 자료가 얼마만큼 거리에 그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가 들어와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고 앞에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분산과 표준편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표본 분산이 있고 모분산이 있다라고 배웠죠. 기호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표본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는 기호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즉 자료의 개수가 n이지요. 그럴 때 S제곱은 n-1분의, 즉 표본의 크기에서 1 뺀 값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n으로 나눈 게 아니고 n-1로 나눴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n-1로 나눴어요. 이것 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 자료부터 n번째 자료까지 시그마 옆에 있는 값을 계산하겠다. 그것을 다 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다 더할 거냐?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걸 다 더할 거예요. 자, xi는 i가 1부터 n까지 바뀔 거니까 x1, x2, 점점점, xn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관측한 값이다 라는 뜻으로 관측값이다. 관찰값, 관측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i라고 썼고요. 그리고 x바는 앞에서 배웠죠? 표본 평균입니다. 다 더해서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xi 관찰값에서 x바 평균값을 빼준 값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네요. 그렇죠? 편차를 다 더한 것이 아니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어요. 그렇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n개, 관찰값마다 계산해서 다 더해서 n개를 다 더해서 n-1로 나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n으로 나눠줬다면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 n개로 나눠줬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s제곱은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합니다. 자, s제곱 하는 것은 표본에 대한 거고 분산이지요. 모집단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하면 모분산이라고 했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모분산은 n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n분의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할 거고요. i는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을 다 더할 겁니다. 관찰값은 xi고요. 거기서 평균을 빼줄 텐데 모집단일 때는 평균, 기호가 달라지죠. 뮤라고 씁니다. 그렇죠?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뮤를 빼서 제곱. 예, 이게 편차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눴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요. 그렇죠? 편차 제곱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S제곱,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n으로 나누는 대신에 n-1로 나눴어요. 그렇죠? 이 n-1을 이 자료의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불러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전체 변수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개냐. 그런 뜻으로 자료의 개수에서 1을 빼준 이 값이 자유도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자유도가 n-1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자유도가 뭐 두 개 표본을 합쳐가지고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도 볼 거고 그 외의 자유도들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유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S제곱을 계산할 때는 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누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 n-1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것이 표본의 크기가 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할 때 이것이 과소평가될까 봐 우려가 돼서 n으로 나누는 대신에 분모를 약간 작게 해서 n-1로 나눠준 거예요. 예, 과소평가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용어를 배울 텐데 S제곱 표본 분산의 기대치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기대치를 계산을 하면 이것이 모분산이 돼요. 이렇게 추정하는 양이 그 모수에 대해서 그 추정한 양, 통계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표본 가지고 계산한 것을. 통계량의 기대치가 모수가 될 때 그 통계량을 우리가 그 모수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불러요. 뒤에서 불편 추정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S제곱의 기대치가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약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n으로 나누는 대신에 n-1로 나눠줘야 이렇게 기대치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 돼서 S제곱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냐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거니까 그게 편차인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편차의 평균이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차를 안 쓰고 굳이 편차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편차라는 것은 평균의 의미가 없어요. 편차를 다 더해주면 xi 관찰값에서 평균 x바 이걸 빼준 것을 편차라고 한다고 했죠. 예,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도 n으로 나눠줘도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은 0이 돼요. 그래서 편차가 평균적으로 얼마야 하는 걸 얘기할 때 결국 0이니까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가 생겼을까 평균적으로 하는 걸 얘기할 때 편차를 직접 쓰면 안 되니까 편차 제곱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분산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덧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 뺄셈, 덧셈 이것에 대해서 풀립니다.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시그마 x바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x바는 이미 평균을 낸 값이니까 고정된 상수예요. 그렇다면 i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x바를 더하겠다라는 것은 i가 1일 때도 x바를 더하고 i가 2일 때도 x바를 더하고 계속해서 i가 n일 때도 x바를 더해 줄 거니까 x바를 n번 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바를 더한 이 값은 결국은 n 곱하기 x바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x바라는 것은 평균이고 이것은 시그마 xi를 즉 자료를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n을 곱한 거니까 이 값이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더한 값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xi를 다 더한 것에서 x바를 다 더한 걸 빼주면 결국 xi를 다 더한 것에서 xi를 다 더한 것을 빼준 거니까 같은 걸 빼줘서 계산하면 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편차의 평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편차의 평균은 0이에요. 다 더한 게 0이니까 n으로 나눠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편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났어?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편차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편차를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면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앞에서 배운 대로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 표준 편차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배, 1배 곱하기 1,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냐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즉 자료가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차이가 나니까 시그마 플러스 뮤, 뮤가 평균, 모평균 얘기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예, 그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더 가면 뮤 플러스 시그마. 그렇죠? 왼쪽으로 가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울 텐데 그게 일반적인 분포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럴 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면 X라는 그 자료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 그 안에 자료 전체에 몇 퍼센트가 있냐라는 뜻입니다. 예, 그 값이 68% 정도 됩니다. 즉 확률이 0.68 정도 됩니다. 예, 시그마의 2배 안에는 얼마가 있을까? 시그마의 2배 안에는 즉 뮤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겠죠. 그 안에는 대략적으로 95% 자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그마의 3배, 즉 뮤 마이너스 3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 그 안에는 전체 자료의 99%가 들어갑니다. 정기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마, 표준 편차라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할 때 시그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표본 분산 S제곱은 정의를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표본은 n-1로 나눠서 분산을 계산하고 모집단은 n으로 나눠서 분산을 계산한다. 예,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뒤에 가면 지금 이 학기 초에 배우는 앞쪽 부분에서는 직접 편차를 계산하고 편차를 제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표본일 때는 n-1로 나누고 모집단일 때는 n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직접 계산해서 그 값을 낼 텐데 뒤에 가면 자료가 이제 많이 주어질 때, 방대하게 주어질 때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쉽게 계산하는 이 규칙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그마 xi-x바의 제곱, 이것을 전개할 거예요. xi-x바의 제곱을 전개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i 곱하기 x바 플러스 x바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i의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2xi x바를 다 더한 거 x바의 제곱을 다 더한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을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2xi x바 플러스 x바의 제곱 이렇게 놓고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은 시그마 xi의 제곱, 제곱을 다 더한 것을 정보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x바는 상수예요. 그럼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2 x바 그리고 xi를 다 더한 게 곱해지죠. 그 다음 x바의 제곱은 상수니까 n번 더하면 여기다 n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n x바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x바라는 것은 평균이니까 n분의 시그마 xi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러면 시그마 xi를 n 곱하기 x바라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시그마 xi는 x바에다가 n을 곱하면 되니까 n x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다면 앞에는 마이너스 2 n x바의 제곱 그렇죠? 뒤에는 n x바의 제곱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얼마야? 라고 정보를 주고 평균은 얼마야? 라고 정보를 줬다면 제곱을 다 더한 것에서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 이것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가지씩을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로 x바 표본 평균이니까 n분의 시그마 xi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바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n분의 시그마 xi 또 시그마 xi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시그마 xi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x바도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n분의 시그마 xi 이게 x바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제곱해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럼 분모는 n제곱분의 이렇게 있는데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계산하면 n분의 하나 약분되고 분모에 n이 하나만 남죠. 그럼 n분의 시그마 xi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는 그것의 2배를 빼줬는데 뒤에 1배가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면 1배를 빼준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은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하나만 씁니다. n분의 자료를 다 더한 거 시그마 xi 자료를 다 더한 것의 제곱.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표본, 분산 이것은 이 두 가지 이 값을 n-1로 나눠줘서 계산하면 되고 모분산을 구해라 할 때는 이제 x바라는 것이 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시그마 제곱을 구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고 그 값을 n으로 나눠주면 되고 s 제곱을 계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그 값을 n-1로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을 정의를 해봤어요. 됐죠? 예,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유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모분산을 구할 때처럼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n-1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n-1은 자유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 예, 이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n개 중에서 하나는 못 움직이고 n-1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라는 걸 봤었죠? 예, 시그마 편차 이 값은 0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가 n개 주어졌을 때 이 값이 0이다라는 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을 이 식을 만족하도록 여러분들이 변수를 움직인다면 첫 번째 변수 x1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 두 번째 변수 x2 자유롭게 움직여도 돼요. n-1번째 변수 xn-1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n번째는 시그마 xi-x바 이 값이 0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즉 마지막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앞에 있는 n-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적분학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이 식을 마지막 변수 xn으로 풀면 돼요. 그럼 xn으로 풀면 여기에 x1부터 xn까지가 있었으니까 그 식을 xn으로 풀어주면 나머지 변수 x1부터 xn-1 이 n-1개의 변수를 가지고 표현되겠죠. 그 표현되는 그 방법을 어떤 함수다라고 주면 결국 xn은 n-1개만큼 독립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n-1 변수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x1부터 xn-1까지는 독립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xn은 종속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결국 xn은 종속변수고 x1과 xn-1까지 n-1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n-1을 자유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독립변수의 개수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1.4 한번 볼까요? 어느 기사가 pH 계량기가 부서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편향성이 있는지 바이어스, 예,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pH 농도가 7.0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이 기계를 가지고 10번 측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측정하는지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료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첫 번째는 7.07로 값을 줬어요. 두 번째는 7.00으로 값을 줬고, 이렇게 해서 10번째는 7.08이라고 값을 줬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 낮게 계산할 때도 있고 높게 계산할 때도 있네요. 그렇죠? 이 10개 자료를 갖다 놓고 이 표본 자료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 배웠죠? 그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표본 평균은 자료를 다 더하고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려울 거 없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10이고 10으로 나눠주면 되고 자료를 다 더할 거니까 10분의 첫 번째 자료 7.07 플러스 두 번째 자료 7.00 플러스 해서 마지막 자료 7.08까지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니까 이건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때, 기말 시험 때도 계산기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예, 이 통계학 수업은 계산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와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계산해주면 7.025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평균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표본 분산 s제곱, 예, 조금 전에 배웠어요. 자료의 편차를 계산하고 그 편차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그리고 자료의 개수에서 1을 뺀 값, 자유도라고 부르는 값 n-1, n-1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S제곱은 n-1분의 시그마 xi-x바의 제곱, 편차제곱. 예, 이렇게 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계산식을 조금 전에 유도했어요. 그걸 쓰셔도 되고요. 예, 제곱을 다 더한 것이 얼마고 자료를 다 더한 것이 얼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줬다면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놓고 일일이 다 편차 계산하고 제곱하고 더하고 예, n-1로 나누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n-1은 자료의 개수에서 1을 뺐으니까 9가 됩니다. 그렇죠? 평균을 구해놨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 관찰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7.025를 모든 자료에서 빼주고 그럼 편차가 되죠. 그걸 제곱하고 그럼 편차 제곱이 됩니다.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유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001939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 예,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기 가지고. 예. 자, 그렇다면 분산을 계산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어렵지 않죠? 예,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S는 루트 S제곱이다. 그렇죠? S제곱, 이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표본 분산 S제곱은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예.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자유도 n-1로 나눈다. 이게 표본 분산입니다. n으로 나누면 모분산.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 있었어요. 0.001939였으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서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내면 0.044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얘기를 했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변이 척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표본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흩어짐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본 범위도 있고, 표본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다. 자, 근데 편차를 다 더한 것은 0이 되니까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다.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 평균적으로 편차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편차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대신 만든 것이 분산입니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고, 그 표준 편차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 안에 몇 퍼센트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봤어요. 예.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안에는 68% 정도,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는 95% 정도,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는 99% 정도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료가 3 시그마 안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바깥쪽에는 기껏 해봐야 1%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예,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통계학에 대한 부분을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칠판에 보듯이 줄기 잎 그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뒤에서는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라는 것도 얘기할 거고요.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히스토그램 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사분위수, 백분위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것을 그려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기 잎 그림입니다. Stem and Leaf Plot, 줄기 잎 그림. 말 그대로 어떤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구분해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쉬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줄기 잎 그림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은 여기 아래쪽 자료에 보듯이 이렇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수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줄기 잎 그림을 그리는데 적당합니다. 또는 숫자로 표현된 자료인데 두 자릿수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렇게 두 자릿수로 표현됐다. 라고 하면 역시 줄기와 잎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제에 보면, 교재의 예제에 보면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단위는 년, 1년 단위고, 예, 이 자료를 여기 세어보니까 40개 자료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 40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배터리는 2.2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는 4.1년 사용했고 마지막 배터리는 3.5년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정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은 줄기로 구분을 하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잎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료 2.2년부터 마지막 자료 3.5년까지 보니까 결국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이 자료의 가장 작은 정수 부분은 1이네요. 그렇죠? 1.9가 있고 여기 1.6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은
4.7, 4.4 이런 식으로 정수 부분이 4로 표현되는 자료네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정수 부분을 줄기로 할 거니까 줄기는 1부터 4까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줄기 부분에는 1부터 4까지가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들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if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하고 if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럼 줄기는 1부터 4까지다라는 걸 살펴봤고, 그럼 if를 그려야 되니까 줄기가 1일 때 어떤 if이 있는지 봅니다. 줄기가 1일 때 값을 보면 1.6이 있고, 그리고 1.9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줄기가 1일 때는 잎이 6하고 9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줄기 1에는 조금 전에 봤듯이 잎은 6하고 9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은 1.6을 뜻하는 거고 9는 1.9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줄기와 잎만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우리가 이 자료를 빠르게 쉽게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그 옆에다가 도수를 써줄 수도 있어요. 도수라는 것은 자료의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줄기가 1인 경우에 잎은 6하고 9, 즉 자료는 1.6 그리고 1.9 두 개의 자료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수는 두 개라는 뜻으로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서 줄기가 1일 때는 도수가 2다.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일 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2일 때 줄기가 2인 경우는 2.2가 있죠.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2.9가 있네요. 2.6이 있어요. 그리고 2.6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 2에도 마찬가지로 잎을 2, 5, 6, 9,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려보면 줄기가 2인 경우에는 잎이 2, 5, 6, 6, 9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죠? 자, 그럼 방법을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는 5개 자료가 있어요. 2.2가 있고 2.5가 있고 2.6이 있고 또 2.6이 있고 2.9가 있어요. 그대로 5개라고 도수에다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주어진 표에서 역시 3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줄기가 3일 때는 3.0이 2개 있어요. 3.1이 4개가 있고 3.2가 3개가 있고 3.3이 3개가 있고 3.4가 3개가 있고 3.5가 2개 있고 3.6이 하나 있고 3.7이 3개 있고 3.8이 2개 있고 3.9가 2개 있어요. 모두 25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도수는 25. 어렵지 않죠? 줄기가 4일 때 4.1이 2개 있어요. 4.2가 하나 있고 4.3이 하나 있고 4.4가 있고 4.5가 있고 4.7이 2개 있고 그래서 모두 8개 도수는 8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것을 우리가 줄기 잎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은 줄기와 잎만 그려도 되고요. 편의에 의해서 도수를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줄기 잎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여기 자료에 따라서 지금 1이라는 것은 줄기가 되었을 때 잎이 두 개가 있어요. 1.6과 1.9. 그렇죠? 2에는 5개가 있고 3에는 25개가 있고 4에는 8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그대로 개수만큼 이 높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가 1의 높이다라고 생각하면 숫자 2개는 2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줄기하고 잎을 구분하는 이 수를 변수가 움직이는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변수의 값을 x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x가 움직이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포가 자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값이 있는데 그때 그 네 개의 값이 몇 개씩 나타나는가라는 걸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를 보니까 이 자료는 요만큼 있어요. 두 번째 자료는 이만큼 있고 세 번째 자료는 이만큼 있어요. 네 번째 자료는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곡선이 X축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간 높이가 높으면 자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3에 위치한 이 자료가 제일 많이 있죠. 자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으니까 이 값이 최빈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포를 이 줄기 잎 그림을 그래프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대로 줄기를 1, 2, 3, 4 이렇게만 나누니까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줄기를 또 나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료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0부터 4까지가 될 때는 줄기를 스타를 표시를 하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5부터 9까지일 때는 줄기를 서클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하나의 줄기, 5부터 9까지 또 하나의 줄기, 이렇게 줄기를 둘로 나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표를 보면 줄기 1은 6하고 9가 있으니까 이것은 5부터 9까지에 해당하죠. 모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쪽 부분에다가 두 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줄기가 2일 때는 잎을 보면 2가 하나 있고 5부터 9까지가 4개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줄기가 3일 때는 0부터 4까지 이만큼 있고 5부터 9까지는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줄기가 4일 때는 0부터 4까지 이만큼 있고 5부터 9까지는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보면 분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려봤어요. 그렇다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서클이 줄기일 때는 6, 9가 있어요. 도수는 2개입니다. 그렇죠? 2스타가 줄기일 때는 2가 하나 있고 2서클이 줄기일 때는 5, 6, 6, 9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도수는 각각 1과 4입니다. 그렇죠? 3스타는 0부터 4까지 세어보니까 15개가 있고 3서클에는 5부터 9까지 세어보니까 10개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4스타에는 1부터 4까지 5개 자료가 있고 4서클에는 5부터 9까지 해당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걸 분포를 보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료의 분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포를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 자료가 있을 때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줄기 잎 그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죠.
그냥 그대로 줄기, 잎 구분해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잎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럴 땐 줄기를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줄기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예,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상대도수 분포표. 예, 조금 전에 그 도수까지 줄기 잎 그림에다가 그려봤어요. 그렇죠? 도수는 자료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상대도수는 그 자료의 개수를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해당하는 그 값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뒤쪽에 줄기를 세분화한 것이 있었죠. 예, 서클과 스타를 가지고 구분했었어요. 해서 0부터 4까지는 스타로, 5부터 9까지는 서클로 이렇게 줄기를 둘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뉜 줄기를 볼까요? 앞에 있는 표를 보니까 그걸 그림을 그렸을 때 줄기가 1서클이 있고 2스타 2서클이 있고 3스타 3서클이 있고 4스타 4서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범위를 직접 적어줘 볼까요? 1서클 하는 것은 1.5에서 1.9까지의 자료를 여기다 쓰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줄기 1서클이 뜻하는 것은 1.5부터 1.9까지 자료의 구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간을 우리가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계급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할 때나 계급이라고 할 때나 범주라고 할 때나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구간, 범주, 계급. 예, 이것은 전부 같은 얘기다. 예,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줄기 잎 그림이 이미 여러 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죠? 1서클은 1.5에서 1.9까지, 2스타는 2.0에서 2.4까지, 2서클은 2.5에서 2.9까지, 3스타는 3.0에서 3.4까지, 3서클은 3.5에서 3.9까지, 4스타는 4.0에서 4.4까지, 4서클은 4.5에서 4.9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줄기 부분을 계급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도수를 써주고, 그리고 전체 수로 나눠서 상대 도수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 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표를 상대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줄기 부분이 전부 계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1.5에서 1.9까지, 2.0에서 2.4까지, 2.5에서 2.9까지, 3.0에서 3.4, 3.5에서 3.9, 4.0에서 4.4, 4.5에서 4.9.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기 잎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세어서 도수를 표시했었죠. 도수가 첫 번째 것은 2, 두 번째는 1, 세 번째가 4, 네 번째 3.0에서 3.4까지는 15개 자료가 있었고요. 3.5에서 3.9까지 10개 자료가 있었고 4.0에서 4.4까지 5개 자료가 있었고 4.5에서 4.9까지 3개 자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도수가 있으니까 상대 도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도수를 해당 계급의 도수를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 그렇죠? 그것을 상대 도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결국은 그 계급의 비율이죠. 그렇죠? 또는 전체분의 해당 개수를 계산한 거니까 결국 그 계급이 선택될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상대도수라는 것은 비율 같은 얘기입니다. 확률 같은 얘기예요.
상대도수라고 하나, 비율이라고 하나, 확률이라고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전체 개수가 40개였으니까 예, 첫 번째 계급 구간 1.5부터 1.9까지는 40으로 2를 나눠주면 됩니다. 40분의 2. 두 번째 계급 구간은 1을 40으로 나누면 40분의 1. 그렇죠? 전부 총수는 40이니까 똑같이 다 40으로 나눠줘요. 그렇다면 2.5부터 2.9까지는 40분의 4. 3.0부터 3.4까지는 40분의 15. 3.5에서 3.9까지는 40분의 10. 4.0에서 4.4까지는 40분의 5. 4.5에서 4.9까지는 40분의 3.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표기해도 되고요. 계산기 있으니까 나눠서 소수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0.05, 두 번째는 0.025, 세 번째는 0.1, 그 다음 0.375, 그 다음 0.25, 그 다음 0.125, 그 다음 0.075.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상대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조금 전에 40개 자료를 받았어요. 그걸 줄기 잎 그림으로 그려봤고 그것을 다시 상대도수 분포표로 바꿔봤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40개 자료가 있다면 평균이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처럼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표본일 땐 n-1로 나누면 표본 분산을 얻을 수 있어요.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처음부터 자료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자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대도수 분포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수 분포표나 상대도수 분포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일일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정보로 준 이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계급 구간이 1.5에서 1.9야 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자료가 2개 있어 라는 것만 있어요. 아까처럼 1.6과 1.9가 있어 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계급 구간의 중간점을 잡아요. 해서 1.5부터 1.9까지 중간점은 1.7, 2.0에서 2.4는 중간점을 잡으면 2.2, 이렇게 계속해서 4.5에서 4.9의 중간점을 잡으면 4.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1.7이 2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구간은 2.2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세 번째 구간은 2.7이 4개 있다. 네 번째 구간은 3.2가 15개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간은 3.7이 10개 있다. 여섯 번째 구간은 4.2가 5개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구간은 4.7이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점이 결국은 자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중간점이 xi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도수는 영어로 frequency라고 하니까 이걸 F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은 F1, 두 번째 것은 F2 이렇게 바꿀 거니까 I 번째 것은 FI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낼 때 어떻게 할까요? 1.7이 2개 있으니까 1.7 플러스 1.7, 2.2는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2.2, 2.7은 4개 있으니까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4.7이 3개 있으니까 4.7을 3번 더 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체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수를 다 더한 것, FI를 다 더한 것은 결국 자료의 개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썼죠. 그렇죠? 다 더한 것 개수 N은 시그마 FI가 될 거고 그렇죠? 자료를 다 더한 것은 결국 시그마 뭘 더할 거냐? XI가 FI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XI가 FI번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XI하고 FI를 곱한 것을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낼 때는
시그마 fi 분의 시그마 xi fi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만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도로 나눴죠? 그러면 시그마 fi 이게 자료의 개수입니다. 거기서 1을 빼야 자유도가 되죠? 마이너스 1 분의 우리 쉬운 계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해라. 그러면 1.7이 두 번 있으니까 1.7의 제곱, 1.7의 제곱에서 1.7의 제곱을 두 번 더하게 되죠. 4.7은 세 번 있으니까 4.7의 제곱을 세 번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을 다 더한 거다라는 것은 결국 자료 xi의 제곱을 도수만큼 fi만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거기서 빼주기를 공식 중에 하나를 쓰겠습니다. n분의 했던 것은 시그마 fi 이렇게 바꾸면 되고 다 더한 것의 제곱이었죠. 그렇다면 시그마 다 더한 건 xi를 도수만큼 fi만큼 이게 다 더한 거. 그럼 그것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적어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노트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그려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대도수 분포표를 그려봤어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계급 구간이 있고 1.5에서 1.9 첫 번째 계급부터 4.5에서 4.9 일곱 번째 계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계산을 할 때는 중간점이 그 도수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점을 1.7부터 4.7까지 써놨습니다. 도수가 2부터 3까지 적혀 있고요. 상대 도수는 전부 전체의 개수 40으로 나눠서 0.05부터 0.075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여기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상대 도수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히스토그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려면 법칙이 있어야 돼요.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 수정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 계급 구간을 보세요. 1.5부터 1.9까지가 있고 두 번째 구간은 2.0부터 2.4까지예요. 그렇죠? 1.9하고 두 번째 구간이 시작하는 2.0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떨어져 있는 걸 붙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1.9하고 2.0이니까 0.5씩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5를 더해서 1.95 여기서는 0.5를 빼서 1.95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1.5는 0.5를 빼서 1.45 이렇게 바뀔 거고 2.4는 0.5를 더해서 2.45 이렇게 되겠죠. 왼쪽 끝점은 0.5를 빼주고 오른쪽 끝점은 0.5를 더해주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막대 그래프 첫 번째 거 볼까요? 이 첫 번째 막대의 왼쪽 끝점은 1.45가 됩니다. 첫 번째 막대의 오른쪽 끝점은 연속성 수정을 해서 1.95가 되고 두 번째 막대는 1.95부터 2.45까지가 되고 세 번째 막대는 2.45부터 2.95까지가 되고 그 다음 막대는 2.95부터 시작해서 3.45까지가 되고 그 다음 막대는 3.45에서 시작해서 3.95까지가 되고 그 다음 막대는 3.95에서 4.45까지가 되고 마지막 막대는 4.45에서 4.9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대를 그려놓고 이제 그 도수만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이니까 상대 도수만큼 높이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막대는 0.055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 0.375니까 그것을 이 표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0.375를 이만큼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만큼 높이가 있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간 막대가 되겠죠. 예, 해서 적당히 끊어주시면 돼요. 해서 0.125, 0.250, 0.375 이렇게 끊어보면 첫 번째 막대는 0.05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0.05, 여기가 0.125입니다. 예, 적당하게 0.05만큼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이만큼은 0.05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것은 0.025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첫 번째 막대의 반만큼만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상대 도수만큼 그 높이를 이렇게 막대의 높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막대가 전부 붙어 있게 이렇게 그려주면 예,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다.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분포의 그래프가 이게 자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것의 극한을 계산해 볼 텐데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것이 연속형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조금 전에 계산했던 히스토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이 조금 전에 그린 것은 첫 번째 계급 구간이 이만큼, 두 번째 계급 구간이 이만큼, 예, 계급 구간이 이만큼씩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간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거죠. 그것의 상대 도수를 높이로 올려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구간을 점점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간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눠놓고 자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료가 얼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로 나눴을 때 이만큼씩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눠보면 예, 이만큼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나눠서 또 분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더 작게 나눠요. 이번에는 10개씩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작은 구간마다 이제 또 자료가 얼만큼씩 있는가 상대 도수를 계산해서 높이로 또 올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상의 수를 점점 늘려요. 처음에는 40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400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4,000개, 4억 개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상의 수를 점점 늘리면서 계급 구간은 점점 작게 해요. 그럼 대상의 수가 늘어나면 작은 구간에도 충분한 개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히스토그램을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40개 대상을 가지고 7개 계급 구간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400개 대상으로 늘리고 계급 구간을 70개로 늘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점점 늘리면서 한 4억 개 정도 갔다고 할까요? 계급 구간도 한 7천만 개 정도 갔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거의 계급 구간은 한 점이 될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히스토그램이 점점 바뀌면서 어떤 곡선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극한이 되는 곡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란 뜻으로 PDF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PDF. 결국은 이 PDF가 자료의 분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극한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막대 그래프의 극한이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의 분포는 결국은 이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상대 도수를 계산한 거니까 막대의 높이가 상대 도수였어요. 즉 확률이에요.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확률은 다 더하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넓이를 계산하면 결국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넓이는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무한대까지 간다고 할까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간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적분에서 배운 대로 이 넓이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곡선의 식이 있을 거예요. PDF의 식. 그 식을 fx라고 했다면 fx를 적분한 값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 구간에서 적분해주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쪽부터 이어서 공부를 할게요. 교재를 보고 조금 더 읽어 오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